자, 그런데 풀팽님, 네.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뭐 10억짜리 산다.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가 대출 받는다. 네. 금리도 올라갔죠. 그쵸. 게다가 부동산 가격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쵸. 무섭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용대출보다도 담보대출 받을 때 네. 아무래도 네. 훨씬 더 이제 좀 걱정도 많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때 좀 이렇게 괜찮은 팁이나 이런 게 있어요? 일단은 내가 네. 주택담보대출에도 상품의 종류가 크게 네. 나뉘어지는데 내가 나라에서 좋은 조건으로 주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 은행에서 나오는 은행재원 대출을 받을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아, 크게 두 개로 네, 나눠지는 크게 큰 줄기는 두 개라고 네네네. 보시면 됩니다. 이 정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신생아 특례, 신생아 특례. 네, 신생아 특례 대출, 뭐 구입자금 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신생아 특례가 사실은 구입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디딤돌 대출에서 좀 더 심화된 버전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뭐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버팀목 대출에서 더 심화된 버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이 막 엄청 화랑을 잃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보금자리론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에서 무주택자 서민 네. 주거 안정을 위해서 혜택 주는, 그러니까 혜택을 준다라는 거는 금리적인 이점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금리의 혜택을 준다든지 가장 좋은 건 뭐냐면 DSR을 보지 않고, DSR 안 본다. DSR이 뭐예요? DSR이 뭐냐면 내가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 대출 나와. 네. 그거는요, 담보물만 보고 담보물의 50% 나온다, 뭐 네. 70% 나온다. 이거는 LTV잖아요, LTV. 네. 담보 비율로 나오는 거. 근데 LTV는 그 주택의 그 물건지, 즉 주택 담보를 보고 하는 거라면 이 DSR은 차주를 보는 거예요. 차주라는 건 대출 받는 사람,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인데 우리 은행은 너한테 5억 빌려주고 싶은데 너 그 5억 받아서 갚을 능력 있어? 상환 능력이 돼? 너 소득 얼마야? 얼마나 벌어? 너 연봉 얼마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네네. 이 DSR은. 즉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우리가 이 주택담보대출도 빌려줬지만 너 혹시 다른 대출도 많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출들도 네가 다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모든 대출들을 다 합산을 했을 때 너가 이거 네 연봉 대비해서 네 소득이랑 했을 때 이 빚 원리금 상환이 40%를 넘지 못하게끔 우리가 막아둘 거야. 거기까지만 대출이 나갈 수 있을 거야. 우리가 한도를 정할 거야. 우리는 너의 소득을 보고 빌려줄 거거든. 그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계산식으로 나타내면 분자에 모든 대출, 뭐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뿐만 아니라 네. 기타 대출, 예를 들어 신용대출, 뭐 자동차 대출, 학자금 대출, 뭐 카드론 모든 우리 시중에 있는 대출들 다 섞어서 네. 이러한 대출 원리금을 본인의 소득으로 나누는 거예요. 소득으로 얼마나 갚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40%는 1금융, 그러니까 40% 내로 들어와야 된다 그러면 1금융권이고 네. 여기에 10% 좀 더 한도를 더 줘서 여유를 줘서 50%다. 그러면 2금융인 거예요. 그다음에 자기 연봉에 따라서 이게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양과 그다음에 네. 2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의 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왜 1금융권에서는 40%만 된다 그러고 2금융권은 50% 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네. 말만 들으면 좀 어려우니까 제가 표를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좋아요. 연봉에 따라서. 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은 네이버 계산기 돌려보면 실수령액이 한 255만 원 정도 돼요. 세금 떼고 나서. 네. 그러면 이 자기의 원리금, 그러니까 모든 대출의 상환액을 100만 원으로 해야 연 1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럼 네네. 1200 나누기 3000 하면 이제 40% 내로 들어오니까 그러면 한 2억 정도 대출이 나오네. 대략. 네. 그럼 DSR 50은 2금융이라 그랬죠. 그럼 네. 10% 더 한도가 있으면 한 네. 6천 정도 더 나오네. 네네. 그렇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DTI 60으로 간다라는 건 보통 정책성 자금 대출에서 DTI만 본다 그랬잖아요. 네. 거의 60%에 수렴하거든요. DTI는 뭐예요? DTI는 아까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었죠. 네. 이 DTI는 DSR의 순환 맛이에요. 네. 주택담보대출만 좀 중점적으로 봐요. 주택만. 주택담보대출만 원리금을 보고 다른 대출은 이자만 봐요. 네. 이자 상환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받은 거 있으면 너 그 원리금 상환 능력이 있는지 다 볼 거야. 약간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2억을 빌리더라도 이 DSR 같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를 들어 재방님이 2년 제가 빌려드렸는데 30년 동안 나눠 갚는 부담이랑 네. 5년 만에 갚아야 되는 거랑 어느 게 부담이 더 많아요? 5년이 훨씬 부담이죠. 그렇죠. 그 5년이 신용대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이 짧을수록 대출 만기가 짧을수록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그렇지. DSR에서 불리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신용대출 같이 만기가 짧은 대출들이 DSR에서 불리하다고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게 만기가 짧을수록 불리하니까 만기를 늘리면 되겠네. 그래서 DSR에서는 대출 만기가 긴 게 유리해요. 네. 그래서 30년보다는 40년, 40년보다는 50년.
그랬더니 작년에 이 50년이 DSR을 회피하는 대출이다라고 해서 정부에서 막아버렸잖아요. 왜냐면 50년으로 하면 같은 조건에서 같은 연봉자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 버리니까 DSR에서 유리해져서.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내가 DSR에서 유리해지려면 물론 소득이 높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소득을 높이지 못하면 대출 만기라도 연장을 그러니까 연장이 아니라 만기라도 설정을 할 때 40년보다는 만약에 50년 할 수 있다면 50년 만약에 30년보다 40년 할 수 있다 그러면 40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 길게 잡아라. 네, 잡는 게 좋고 금리에 따라서도 사실은 영향을 받죠. 왜냐하면 내가 금리가 높아질수록 내 상환 부담이 늘어나니까 똑같은 이치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다. 그 작년이 사실은 더 높았는데 지금 그래도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금리가 높을수록 DSR은 또 더 불리해지고 약간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연봉을 보시고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보면 내가 1금융권에서는 첫 번째 노란색 그렇죠. 여기에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에요, 여러분. 다른 대출이 없을 경우 30년 원리금 상환을 4%로 빌렸을 때 내가 연봉 3천만 원이면 한 2억 정도 나오겠네. 연봉 1억이면 한 7억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내가 연봉이 한 7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되나? 약간 한 7배 좀 덜 나오죠. 이렇게 보면 3, 7, 21 막 약간 전부 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할 때 다른 대출이 없을 때 DSR 계산할 때 내 연봉에 따르면 연봉이 한 7배?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러면 한 연봉 5천이에요? 그러면 다른 대출 없으면 5, 7, 30, 한 3억 5천 정도 나오겠네요. 그렇게 되고, DSR 50은 보통 뭐 보험사, 카드사, 뭐 새마을금고 많이 한댔잖아요. 여기는 8.7 정도 곱해요. 7배 곱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8.7 정도 곱하면 이 가격이 딱딱딱 나와. 그게 50%니까. 그런데 가급적 담보대출 위주로 하시는 게 좋다. 네, 맞아요. 신용대출은 조금 점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보세요. DTI를 했을 때 효과가 DSR보다 훨씬 많은 대출 한도를 가지고 올 수 있죠.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 DTI는 이만큼 우리가 이자만 봤을 때 훨씬 많은 대출 한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즉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본다는 건 이 차주가 즉 대출 받는 사람이 연봉이 적더라도 많은 대출 한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 또 반대로 부채가 많더라도 기존 부채가 많다 하더라도 DSR보다는 훨씬 유리하게 DTI에서는 대출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다시 원리로 돌아가면 내가 좀 소득이 적어. 그리고 부채가 많아. 그리고 나는 금리가 좀 쌌으면 좋겠어. 그러면 정책자금 대출을 먼저 알아보시는 거예요. 순서가. 네. 근데 정책자금 대출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 위주예요.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조건이 붙거나 아니면 대환 위주.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뭐 보전이라든지 상환 요런 식으로도 들어가지만 대부분은 다 무주택자 또는 그냥 구매자금 대출에서 뭐 대환 요건 약간 이런 식으로 요건이 붙어요. 근데 은행 상품 같은 경우에는 DTI 본다 이거는 특별히 규제가 나와야 돼. 예를 들어 역전세 반환 대출에 대해서 DTI만 보는 상품이 나왔죠. 그러면 그 조건이 있고 그런 상품을 할 거야라고 특별히 발표를 해야 되는 거고 대부분은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들은 다 DSR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은행에 딱 가면 내 소득을 보는구나. 내 연봉만큼 대출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미 부채가 많으면 특히 신용대출이 많으면 대출이 잘 안 나오겠구나. 다른 대출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고 내가 무주택자 입장이다. 내가 한 번도 대출을 안 받아봤다는 건 거의 대부분 뭐 무주택자일 가능성도 크거든요. 주택담보대출 때. 그러면 내가 무주택자일 때는 정책자금 대출에서 디딤돌 대출을 할지 신생아가 있다면 신생아 대출을 할지 보금자리론을 할지 서민실수요자 요건을 할지 생애체초를 할지를 구분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면 주택 가격 그다음에 뭐 대출 한도 그다음에 조건 밑에 다 있죠. 이런 것들을 보고 내가 어느 조건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시고 예를 들어 내가 뭐 9억 원 이하 집을 사는데 당연히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 중에 내가 조건이 되는 대로 가야 되는데 신생아가 없는데 신생아 특례를 신청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가 부부 합산 소득이 1억 4천이 되는데 신생아 특례를 쓸 수는 없겠죠. 즉 정책자금 대출은 무조건 조건을 맞춰서 오셔야 되는 거고 서민실수요자나 생애체초는 DSR이 적용되는 대신에 금리가 보세요. 디딤돌 대출이나 신생아 특례는요. 우대금리를 받으면 최저금리 1.2%까지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서민실수요자는 아무리 우리가 부수거래를 아까 많이 한다 하더라도 3%대요. 그래도 후반을 그냥 초반 정도로 당긴다 뿐이지 이게 막 1, 2%대로 낮춰지지 않아요. 대신에 DSR을 통과만 되면 한도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연봉이 높은 사람한테 오히려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여기 한도가 없네요. 네. 서민실수요자는 원래 생애체초처럼 6억까지였다가 지금 한도가 다 풀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꿀팁을 드리면 서민실수요자나 생애체초 둘 다 규제 지역에서도 비규제 지역에서도 LTV가 70, 80이 동일해요. 규제 지역 우리가 LTV만 봤을 때는 50% 나오죠. 50%. 비규제는 70%. 예전에는 뭐 99억까지는 뭐 40%, 뭐 그 이상은 20% 되게 복잡했는데 지금 단일화됐어요. 되게 계산하기 편리하게 됐는데 규제는 무주택자 50,
비규제는 70. 근데 여기에 그 무주택자 중에서도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다. 그럼 네. 20% 더해줘. 그리고 네. 내가 무주택자인데 생애지초 요건이다. 그러면 30% 더해줘서 80까지 되는 거예요. 네. 단 80%까지 한다고 막 10억 나오는 게 아니라 6억까지. 서민 실수요자 요건은 DSR 범위 내에서 제한 없고. 네. 그러니까 내가 같은 무주택자를 하더라도 내가 규제 지역에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에서 더 많은 대출 한도를 뽑을 수 있다 그러면 은행원한테 가서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 해주세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굳이 만약에 진짜 친절하고 좋은 사람 네. 만나면 서민 실수요자 요건으로도 비교를 해주겠지만 거의 네. 대부분은 은행원들이 그걸 놓칠 수도 있거든요. 놓치는데 예. 저거를 받고 싶은 사람도 이름 솔직히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놓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거나 네. 아니면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 저는 금리보다는 한도입니다. 금리보다 솔직히 한도면 우리 아까 금융권으로 나눠볼 때는 그러면 그 1금융을 가야 될까요? 2금융을 가야 될까요? 이금융권 가야죠. 그렇죠. 만약에 나는 한도는 상관없어. 금리다. 그러면 1금융권 위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대출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결국 두 개 싸움 아니에요? 금리, 한도. 예.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 네.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저는 무조건 한도. 근데 나라면. 그러니까 투자자 나라면. 입장에서는 보통은 한도를 많이 네. 끄는 거를 중요하게 네,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 대출을 내보면 무섭기 때문에 저도 그랬습니다. 많이 내는 것도 약간 무서워하고 금리가 너무 높으면 또 부담스러워해요. 네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1금융권에서 시작하는 거고 이 서민실수요자 생애지초 모두 1금융권에서 일으킬 수 있는 거거든요. 요건 자체가 서민실수요자라는 건 부부 네.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그러니까 주택을 사거나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8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 LTV 최대 70%, DTI 60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제일 핫한 게 신생아 특례잖아요. 왜 그럼 왜 핫하다고? 핫합니까? 네. 일단은 소득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억 3천 이게 부부 합산이거든요. 부부 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그다음에 1억 3천이 어디? 요거 여기 오른쪽. 특례, 왜냐하면 특례. 왼쪽은 제가 말했듯이 네. 디딤돌 대출인 네, 거고 네, 네. 디딤돌 대출에 기존. 여긴 심합한 특례는 이제 1억 3천. 그리고 옆에는 이제 전세자금 대출. 전세자금 왼쪽은 대출은 집 구할 때, 집 구매할 때, 네. 오른쪽은 전세 살 때. 네. 근데 저는 지금 구입자금만 일단 먼저 볼게요. 네. 그래갖고 그다음에 구입자금 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할 때 자산도 보는데 그 자산은 4억 6,90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내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살 때예요. 그때 최대 한도는 5억을 넘지를 못해요. 대신에 한도를 그러니까 네네. 소득 금리가 네네. 소득별 기준 금리가 네. 1~2%대요. 와, 이거 엄청 저렴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상주택 자체도 사실은 보통 6억 뭐 이런 식으로 갇혀 있었던 게 9억까지 늘어난 것도 사실은 특례 보금자리의 일환처럼 이게 좀 이례적으로 늘려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메리트는 이게 저금리라는 거죠. 1~2%. 네. 그러니까 지금 신생아 특례가 일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살펴보니까 네. 대환이 진짜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 대환이 뭐예요? 방금 구입인데 구입 같은 경우는 집을 살 때, 그쵸? 집을 살 때 하는 건데 집을 살 때 이미 구입자금 대출로 받았어요. 다른 은행 담보 대출로. 근데 네. 그거를 지금 그때 받았던 대출이 구입자금 대출이었다면 지금 신생아 특례의 조건이 되면 대환에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대환에서 오는 그러니까 즉 은행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네. 이것보다 2배 이상은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은행 구입자금 대출로 받았던 거를 지금 신생아 특례 대환 대출로 다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중도 상환 수수료는 내거든요. 네.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더라도 내가 이익이지. 이게 훨씬 이득이다. 그럼 이걸로 다 바꿔와서 지금 대환 건수가 오히려 60%가 넘어요. 구입 건수보다. 이거 DSR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이거 안 왜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제가 네. 아까 말했듯이 정책자금 대출이기 때문에 네네. DTI만 보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소득이 아까 제가 말했죠. DTI를 본다는 효과 자체가 소득이 적거나 네네. 부채가 많아도 특히 신용대출이 많아도 이 정책자금 대출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영끌족에게 정말 좋은 상품이에요. 그래서 내가 네. 특별히 신용대출이 많다 그러면 내가 좀 조건이 된다 그러면 신생아 특례를 알아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금리 때문에 금리의 적인 문제와 DSR을 보지 않고 DTI만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신생아 특례가 날리고 그리고 대환을 원래 대환은 말이 없었는데 대환 된다고 했거든요. 네. 단 구매자금 대출인 게 확인될 경우에만. 네. 그렇게 해서 오는 거고 좀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이 대출을 받고 무조건 거기서 1년을 살아야 돼요. 실거주. 실거주를 해야 된다. 보금자리로는 실거주 의무 없거든요. 없는데 디딤돌 대출과 신생아 특례는 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고 나서 언제 안에 1년 살아야 돼? 곧바로? 일단은 아니면? 한 달 지나고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그러니까 한 달까지는 시간을 줘요. 대출 실행하고 한 달까지.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들어와야 돼. 곧바로 전입해야 되네. 네네. 오케이. 그리고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는 없지만 네. 추가 매수 금지 약정을 써요. 그 네. 말인즉슨 보금자리론을 바꾸는 다른 집은 사지 마라. 네네. 만약에 너 집 산 거 들키면 내가 뺏을 거야. 이 보금자리론
뺏어갈 거야. 이렇게 하는 추가면수 금지 약정이 있다는 거를 좀 주의하셔야 돼요. 혹시 다주택자도 받을 수 있는 대출이 있습니까? 그럼요. LTV가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30, 그 다음에 비규제는 60. 그리고 네. 이 40은 뭐냐면 그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네. 내가 우리 있는 집에서 뽑아 쓰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집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3개월 뒤부터 네. 우리 집에 LTV 여력이 남으면 네. 뽑아 쓸 수 있는 대출. 그거를 개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집이 자가가 아니라 임차 주는 것도 돼요? 그쵸. 왜냐면 LTV 여력만 남으면 전세 보증금을 제외하고도 LTV 여력이 남으면 되는데 보통 규제 지역엔 LTV 범위가 안 남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은 저 경우에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해요. 오케이. 그때 네. 수업 시간에. 네. 그래서 지금 이 LTV 여력이라고 한다는 건 규제 지역에서는 저게 LTV 여력이 전세 보증금을 다 잡아먹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될 거고 비규제 지역은 된다 하더라도 한 10% 정도 뭐 남거나 그렇게 하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을 테니까 더 의미 있는 대출로 다주택자를 도와드릴 수 있는 대출들이 사실은 많은 거죠. 네. 그리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어떤 물건지냐에 따라서도 또 달라져요. 아, 물건지가. 네. 그리고 어떤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자냐, 아니면 상가냐, 네. 토지냐, 그리고 내가 경매로 받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너무 많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네. 다주택자한테 유리한데 이게 이렇게 차주 위주로 가면 안 되고 네. 내가 어떤 물건을 투자하려고 하는데 다주택자 조건이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다주택자인데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떤 거를 하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면 DSR이 다 찼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DSR을 털어내는 방법들이 있는가? 를 말씀을 드리면 내 대출 한도가 살아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DSR을 털어내는 방법들을 또 대출력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강의를 하시죠? 네. 강의에 대한 내용 이렇게 잠깐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아, 언제 하시죠? 강의는 네. 3월 3월달에. 9일, 네. 3일절 연휴 지나고. 네. 제네시스 강님이랑 네. 저 사실 해보고 싶었어요. 세금과 대출이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믹싱해서 이제 가장 좋은 퀄리티의 수업을 네. 제공해 드릴 수 있을까? 네, 네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 강님의 특별한 수강생들 분을 위해서 하는 네네. 거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위주로 다 커리큘럼을 짰어요. 네. 여기 제가 한번 보면은 네. 지금 제가 사실은 그냥 술술술 넘어갔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되는 정보들이 있었을 거예요. 뒤에 제가 문제로 한번 확인을 시켜드려 볼게요. 아, 네. 퀴즈 보겠습니다. 네. 퀴즈. 자,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출 한도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다. O인가요, X인가요? 우리 제네시스 왕님에게 대출력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알아보도록 그래요.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신용 점수가 안 좋으면 당연히 못 받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예를 그래요? 들면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도 신용 점수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출 한조가 다 달라져요. 예를 들어 나이스 점수 820점 이상, KCB도 네. 805점이 되어야 내가 원하는 5억까지가 나오는데 네. 지금 이거 무주택자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 내 점수가 나이스 점수가 739점 이하야. 네. 그런데 이제 KCB는 높아 805점이야. 그래도 5억까지 안 나오고 3억까지 나온다는 소리예요. 아. 즉 신용 점수별로 이렇게 대출 한도가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네네. 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신용 점수를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신용 점수 관리를 정말 잘 하셔야 된다. 네네네. DSR 규제는 전 은행 공통상임으로 예외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예외 적용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세모예요. 그러니까, 세모. 왜냐하면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일부 지점별, 지점별. 조합별 독자 운영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부 지점장님이나 영업점장님이 또 본부 승인을 득해서 예외적으로 풀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DSR 50이 맞는데 네네. 이금융 같은 경우에는 빈틈이 있는 거죠. 네. 좋아요. 자, 생초 규제 지역에서 LTV 80%까지 가능하다. 이거 아까 봤는데. 우리 복습 한번 다시 해볼까요? 보니까 왼쪽이 서민 실수요자고 오른쪽이 생애 최초인데 서민 실수요자는 대출 제한 한도는 없어요. 네네. 근데 생애 최초는 아무리 80% 한다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라 6억까지. 자, 다주택자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하다. 담보대출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3주택부터 안 된다가 아니라 다주택자도 만약에 소득이 엄청 높아요. 네. DSR을 통과할 수 있으면 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야 돼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왜냐면 부부 합산 연봉이고 연봉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세전으로 계산하거든요. 네. 네. 은행에서.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임원이다. 임원 부부다. 그러면 내가 2억 그다음에 남편이 5억, 3억. 그럼 5억으로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아까 제가 DSR 7배 한다 그랬죠. 네네네. 그럼 30몇 억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으면. 다른 대출이 없으면. 네. 그쵸? 근데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2주택, 1, 2주택이 만약에 대출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3주택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이 불가한 게 아니라 네. 자신의 DSR과 LTV 범위만큼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도. 그럼 결론이 다주택자는 네. 주택수에 따라서 예전에는 주택 대출이 안 나왔지만 네. 그냥 DSR 한도 내만 들으면 된다는 네. 거죠. 단 이렇게 네. 되려면 소득이 어느 정도 많이 높아야 될 것이다. 네, 네, 네. DSR만 통과되면은 사실 LTV 범위 내에서 뭐 주택수에 따라서 갈리는 게 아니라 DSR에 따라서 갈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다. 아까 보니까 1주택자만 됐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1금융권. 1금융권. 1금융권까지는 1주택자한테는 최대 3억 원까지 내주거든요. 그럼 2금융권은요? 2금융권은 일부 지점에서 다주택자한테도 전세자금 대출을 내가 시행해 줍니다. 만약에 5주택, 5주택이야. 네. 그래도 된다고요? 네. 돼요. 그래요. 대신에 이제 네. 2주택자, 네.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세권 설정이라든지 질권 설정 방식으로 많이 나가죠. 그래, 아무래도 이금융권에서. 질권을 하겠죠. 네, 대신에 금리는 높아요. 그렇죠. 한 5%대? 5%대. 네. 자,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사업자 대출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페이지에 있는 질문들이 이해가 된다 그러면 대출 수업 들을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요거는 수업 때 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하나요? 지금 한번 볼게요. 네.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면 사업자 네. 대출도 어려워질 것이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스 DSR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거 금리를 건드는 거잖아요. 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붙이는 거기 때문에 아까 DSR이 이제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네. 금리가 높아지면 당연히 DSR에서 불리해지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사업자 대출에도 영향을 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네. 그 다음에 21년 6월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구매했으면 차주별 DSR 대상자다. 이거 어렵다. 무슨 내용이야, 이거. 이거는 이제 차주별 DSR 대상자가 언제부터 적용이 됐는지 그 시기를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시기별로 내가 차주별 DSR 대상자인지 아니면 금융사별 대상자인지를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언제 때 제일 크게 차이가 나냐면 입주장 때. 입주장 때. 네,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가 이제 준공이 돼서 내가 잔금을 쳐야 되는데 내가 차주별 DSR 대상자면 40%, 1금융권은 40%, 2금융권 50%까지밖에 안 나올 텐데 네. 내가 금융사별 DSR 대상자다. 그러면 1금융권에서 70%까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 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네. 원분양자인지 아니면 내가 분양권 네, 전매에서 네, 산 네. 건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와. 네. 장난 아니네. 자, 오피스텔을 개인 명의로 실행할 때 만기 실상환이 유리하다. 이건 아니겠죠? 아니고요. 네네. 이게 오피스텔 대출에 대해서는 이번에 또 들어온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네.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명의로 실행하는 게 가장 유리한지 결론부터 말하면 사업자 명의로 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세요. 네. 네네. 그러면 개인 명의로 할 때는 주의점이 있거든요. 네. 이제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생활안정자금 받으면 집을 사면 안 되죠? 안 되는데 이거 반반이에요. 반반이에요?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받고도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아, 네. 신축 아파트 잔금이 부족합니다. 사업자 대출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이거는 안 돼요. 다 틀리고 있네. 수업 들어야 되겠네. 정책자금 대출은 실사업자만 가능하다. 이거 세무. 알았어. 이거는 네. 내가 뭔지 알아. 네. 네. 그래서 네. 이 정도로 제가 네.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이제 원래 이제 풀팽님이 다른 곳에도 워낙 강의도 많이 하시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 좀 모셔서 하는 건데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그냥 저는 똑같이 하기가 싫었어요. 네. 그래서 앞에 수업 하기 전에 네. 제가 한 1시간 정도 미니 특강을 해드릴 거고요. 와, 세금 강의까지. 근데 이제 그 네. 세금이 이제 뭐 이게 막 일반적인 하면 재미없고 네. 예를 들어 이제 대출하고 조금 연관성이 있는 아. 것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죠? 들으면 이제 대출하고 좀 생각나.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이제 분양권을 이제 매수하고 네. 이제 단독으로 했는데 부부 같은 경우는 공동매매가 보통 가능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를 제가 빨리 하라고 하거든요. 절세적인 측면에서. 공동명의를 할 거면 빨리 해라. 빨리 해야 돼요. 특히 구체적으로는 중도금 대출 나오기 전에 해야 돼요. 음. 근데 중도금 대출 나온 후에 했을 때 이제 어떤 세금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때 명의 변경한 것도 들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저 그렇게 했는데. 예. 어. 그리고 이제 그때 대출은 이렇게 해야지 유리하다. 이것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랑 해가지고 좀 분양권 관련된 내용을 조금 미니 특강으로 하려고 합니다. 너무 유익하겠는데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제가 너무 들어야 돼요. 그리고 너무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네.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한창 투자 공부할 네네. 때 왜 우리 급격한 상승장을 맞았을 때 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괜히 벼락거지 된 것 같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냥 가볍게 전자책을 썼어요. 아, 네. 네네. 지금도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네네네. 생각하면 아유 내가 어떻게 이걸 썼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거를 쓰면서 투자를 공부하고 많이 배워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
배웠던 게 그거예요.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 의견들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풍파를 만나기도 했는데 네, 사실 저는 대출의 힘을 굉장히 많이 받고 다시 일으켜진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대출은 활용하는 거지 이용하는 거지 갚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어차피 내가 좋은 대출을 냈으면 좋은 집에 내가 그 대출을 묻었을 거고, 그러면 그 대출은 이 집값이 오른 부분만큼 집이 갚아주는 거기 때문에 네네. 집은 대출로 사고 대출은 집이 갚는 것이다. 우리는 잘 이용만 하고 다시 은행에 갖다 주자. 그거가 되게 많이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들,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갚는다라는 것 때문에 되게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지금 이렇게 아직도 금리가 부담스러운데 대출 공부를 하란 말이냐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대출 공부를 하고 나시면 이 생각 전환, 사고 전환이 확실히 되실 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네네. 예. 그래서 필요한 대출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낼 수 있는지 그 지식뿐만 아니라 지혜를 알려드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 오늘 저는 정말 이렇게 뭐 우리가 또 나중에 강의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네. 좀 맛보기만 좀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진짜 요청을 맛보기만 근데 보여드려서 좀 드렸는데 죄송한데. 예. 네. 네. 저는 벌써 지금 이게 시간 굉장히 많이 돼서 아, 그래서 그래요? 이제 요거도 이제 혹시 이제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아. 근데 그분들도 약간 어느 정도는 네네. 알아갔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다.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 도움 받으시면은 네. 저희 풀팩님 한번 좀 기억 더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는 그 전에 이제 뭐 다른 데서도 뵙고 머니쇼에서도 강의하고 했지만 네. 또 이렇게 저희 채널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좀 네. 간략히 이렇게 소감 좀 한번 네. 해주세요. 말씀 좀 해주세요. 마무리로. 네. 수강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방금 네. 말씀하신 대로 제네시스 방님이 저희 대출팀 단톡방에 초대를 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어떠한 거라도 다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다 답변을 해드리는데 거기에 제네시스 방님도 계세요. 근데 제네시스 방님이 모든 분들 중에 가장 열심히 성실하게 답변을 네.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꼭 여기서 네, 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진짜 세금과 대출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진짜 저희가 유일하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네. 그리고 이게 처음에 첫 시작은, 부동산의 투자의 첫 시작은 대출 공부가 없으면 맞아요.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것이 선택 수업이 아니라 필수 수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생애 최초나 특히 서민 실수요자나 무주택자들은 반드시 투자하기 전에 먼저 대출 공부부터 하고 듣는 게 왜 그래야 하는지를 알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회 초년생이나 그 무주택자라든지 이렇게 집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같이 초대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를 뚫고 그 빈틈이 있어요. 빈틈 전략을 잘 세우는 것이 지금 이 규제 시대에서 오히려 역행해서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진짜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리고 지금 약간 시장이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네. 기다려주고 있을 때 저는 공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꼭 우리가 돈을 넣고 부동산을 사고 매수하고 이런 것만이 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 계속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면 또 지금 공부하지 않으면 늦어요. 맞아요. 나중에 막 집값이 뛰면 조급함으로 공부하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현명한 선택을 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부를 단단하게 해두시고, 아 이거였지라고 그때 활용을 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세금과 대출 공부를 열심히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도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오프라인 강의장에서 온라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네, 잘 준비해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